1번부터 6번까지의 첫 번째 문제 세트를 여러분이 일단은 풀어보셨을 거라 믿고, 그럼 이제 공부는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데부터 보시면 사실 얘는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논리학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1학기 때 우리 심원고 같은 경우는 논증에 대한 걸 배웠잖아. 면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인 혹시 풀어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마 지난번에 부분 부정, 그 다음에 전체 부정, 전체 긍정, 부분 부정, 아니 부분 긍정 해서 지문을 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할 때 겨울학기 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작년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나 기억에 남는다면 그때 그거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네 라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논리학은 어쩌고저쩌고에서부터 판단하는 학문이에서 그럼 논리학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논증에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논리학의 논증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논증에는 세 가지 연역과, 기납과, 유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대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나오고 있고 연역 논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 라는 것을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정원 문장이 뭐야? 라는 생각을 이제 했겠지. 잘 모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모든 A는 B다, 모든 B는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다라는 지금 명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모든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어떤 했을 때 이거 전체 긍정, 전체 부정, 그 다음에 부분 부정, 부분 긍정 이렇게 봤던 게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은. 그리고 일단 1위 연역 논증의 하나로 3개의 정원 문장으로 구성된 정원 3단 논증이 예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3개의 정원 문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얘는 결국에는 이런 논증들에 대해서 분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자꾸 이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논증이 있고 정원 3단 논증 중에서 증명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보고 그냥 경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럼 3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 정원 3단 논증의 형태들이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뒤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굳이 줄 안 그어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20세기의 독일의 논리학자인 프레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 20세기로 넘어왔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옛날에 살았던 고전의 사람이라면 얘는 이제 또 20세기로 넘어온 상태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예시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뭐 했지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럼 위에서 나왔던 저 20세기의 저 사람은 어떻게 했어? 라는 얘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제 논리학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가치가 있다는 무조건 의의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명제 논리학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글 끝내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논증에 대해서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확 나와요. 그리고 사실 논증 파트와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기말고사 때 세일고에서는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논증 지문이 같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 지문과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지식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얘는 지금 명제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는 게 좀 더 크다면 그 작품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집중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보신 상태에서 1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맞는지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약간 얘들아 너네가 도전 정신이 있어서 한번 봐볼래? 일단은 해당하는 사례에 맞는 것을 고르래. 기업과 니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기업은 정원 3단 논증이라 되어 있고 그냥 공모에서 옆에 있었을 테니까 니은은 전권 긍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논증을 보세요. AS 기업에서 모든 사람을 걸어 어떤 아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아기는 걷는다. 논증적으로 어색한 게 없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모든 18세는 학생이래. 근데 어떤 학생은 19세래. 그러므로 어떤 19세는 학생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얘들아 18세가 학생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19세래. 그럼 얘는 거기서부터 벗어난 경우인 거잖아 지금. 근데 갑자기 어떤 19세는 학생이래. 여기서 어떤 학생은 19세라 해놓고 그럼 니은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는 관련이 없잖아 지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논증적으로 잘못됐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나중에 3단 논법에서 왜 잘못됐는지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얘 자체가 조금 논증에서 잘못된 구조야. 그럼 니은을 지우고 가시면 근데 한 개밖에 안 지워지긴 합니다.
근데 얘도 지금 니은에서 니은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니은은 다 틀렸어. 로 가시게 되면 답은 이제 요거 셋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3번에서는 디귿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근데 요 디귿이라는 것은 지금 디귿이 없잖아 여기에. 네, 디귿이라는 부분을 이제 본문에서 잠깐 찾아보면 기억이 정원 3장이었고 니은이 정권 긍정이고 그다음에 디귿은 명제 논리학이 되어서 명제 논리학은 자연의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또 까먹을까봐 미리 간단하게 명제 논리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명제 논리학과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다. 까지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어갖고서 선생님이 그냥 이 상태를 봤더니 누가 봐도 뭔가 컴퓨터 용어처럼 생겼네 하고 이제 넘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또 이제 A와 B의 입장에서 보기를 분석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A라는 부분은 전통 논리학이고 B는 명제 논리학이어서 얘는 전통, 얘는 명제. 얘네들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와서 보시면 되겠어. 아마도 전통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일 것 같고, 그다음에 명제 논리학은 독일의 프레게라는 아저씨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문맥상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문맥상의 의미가 아마도 다르다라는 표현이었겠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이때 다루다가 어떤 부분과 같이 만나 있는데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본문 안에서 다루다는 전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장들이라 돼 있거든, 얘들아. 그럼 그냥 다루다의 의미를 다루다야? 무엇을 다루는데? 문장을 다룰 거예요. 어디에서? 전통 논리학에서. 못 다루는 문장이라 했지만 어쨌든 못은 그냥 부정형이니까 그걸 빼보면 문장을 다루는데 어디에서? 논리학에서. 라고 이 문장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아, 문장을 논리학에서 다루다라는 것은 뭘까 얘들아? 논리학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뭐 할 거야? 뭐 분석한다라든지 아니면 맞다 아니다 정도의 뭔가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주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보세요. 문장을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목적어가 뒤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적 앞으로 당겨온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보면 일단 그럼 논리학에서 문장을 다루면 이 문장이라는 게 논리학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피부병을 다루고 있대요. 피부병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대상이잖아. 그럼 논리학에서의 문장과는 조금 다르겠죠. 이때 논리학의 문장이니까 얘는 아마도 논리의 옳고 그름. 그 림이라 적어서 옳고 그름 정도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논리학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전자제품이야. 그럼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대상.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가죽을 다룬대요. 그럼 가죽을 뭐 조절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객관적인 대상. 그 다음에 5번도 범인으로 다루다. 그럼 범인으로 취급받았는 뜻인가? 범인도 객관적인 대상. 근데 물가 안정을 과제로 다루었다. 그럼 이때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상태인데 물가가 안정되다라는 것은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 구체적으로 사실 잡을 수 있는 뭔가 실체가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에서 얘 혼자 다르네. 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아까 3번에서 다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일단 정답 좀 불러볼게요, 여러분. 1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이건 오히려 쉬웠던 문제에 앞서서 고민했겠지만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연역 논증에 대한 거 조금 배경 지식을 삼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부터 읽어보면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네. 그럼 지금 논리학이 무엇이야를 설명했기 때문에 논리학에다 네모치고 얘 개념에다 우리 줄 그어놔겠죠.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인데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 아, 되게 옛날 사람이네. 기원전 3세기에다 네모쳐놓고 그 사람이 누구야? 시간이어서 네모친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우리가 사실 전통 논리학이라 부른다라는 부분하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정원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대요. 정원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고, 그 논리학을 전통 논리학이라 부르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에는 전통 논리학의 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왔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역 논증은 뭔데? 라는 부분부터 또 체크해 보시면, 이제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되는 형식의 논증. 이게 연역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전제가 이미 결국에는 결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근데 이순신은 사람이래. 그래서 이순신 죽을 거래. 그럼 자신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에 이순신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의 결론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순신 죽겠지라는 것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과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연역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정원 문장이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정원 문장 뭔데에 대한 거 잡으셔야겠죠? 정원 문장이 뭐야?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정원 문장이라 부른대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밑에 있는 네 가지 형식의 문장만을 정원 문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정원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 때 그럼 걔를 명제라고도 부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원 문장은 명제의 네 가지 형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다른 지문하고 연결돼요. 모든 A는 B다니까 이거는 전체 긍정이 되고요. 그럼 모든 A는 B가 아니다면 전체 부정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A는 B다는 A 중에서 일부 객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얘는 부분 긍정이라 부르고요. 얘는 부분 부정이라 부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연역 논증의 하나, 세 개의 정원 문장으로 구성된 정원 3단 논증이래. 얘들아, 모든 A는 B다, 어떤 A는 B다, 따라서 어떤 A는 B다. 위에서 봤던 지금 정원 문장 3개, 형식이 4개 중에서 3개를 갖다 썼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건데, 근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A라고 볼게. 그럼 남자는 B겠지. 근데 아버지는 전부 다 B래. A와 B가 동일하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아버지는 A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은 위에서 안 나타났던 애죠, 지금. 그럼 그때는 C로 봐줘야 되겠지. 왜냐면 새로운 제3자니까. C도 A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우리 논증을 배웠던 친구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A와 B가 똑같아. 근데 문제는 C하고 A도 똑같아. 그럼 니네 머릿속에선 결국에는 어떤 구조가 그려져요? 그럼 결국에 C는 B겠구나. 얘네들이 똑같은 상태니까 얘네 둘 똑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C는 B가 돼. 라는 결론을 얻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3단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 이게 전제잖아. 얘가 결론이지. 그럼 전제 안에 이미 결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연역이야 라고 봤던 부분이 되고 그래서 남자이다 라는 부분이 B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C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전부 다 연역이라 부르는구나 까지를 알고 계시는 게 배경 지식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사실 중복되렸어요. 이건 사실은. 근데 모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연역, 비납, 유추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그럼 이제 밑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사람들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중등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새롭게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때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 얘들아 결론의 주어 뭐야? 결론은 요거지. 그럼 요 주제는 어떤 사람은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사람을 소명사인 S로 두래요. 명사는 명사인데 소명사로 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여기서는 S라는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 얘들아. S, 그 다음에 결론의 수러, 서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인 P로 두래요. 아,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어요.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중명사라고 부른대. 얘들아, 아버지는 무슨 명사냐면 중명사야. 그래서 얘를 지금 M이라고 부를 건데, 근데 아버지 뭐라 했어? 아까 전에 전제에만 있대요. 맞는지 봐봐. 아버지라는 애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전제에만 들어있고요. 결론에는 없어요. 그쵸? 이런 애들을 중명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어가 걷는다처럼 동사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명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명사로 바꿔줄 거야. 걷는 사람, 걷는 존재처럼 바꿔줄 수 있대. 그리고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고 부른대요. 얘들아, 소명사 S라고 했고 대명사 P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남자는 P니까 여기다 P. 그럼 얘가 무슨 전제야, 얘들아? 대전제. 그 다음에 사람이 S였잖아. 얘가 S. 그럼 얘가 소전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보자 라고 조금 여기 밑에 표에서 표가 아니라 밑에 해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읽기 귀찮으니까 위에 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걸 못 알아볼 수 있어. 그럼 S 옆에다 그냥 소명사, P 옆에다 대명사 이렇게 적어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자, 그때 1을 형식화하면 2와 같이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적은 게 맞는지 봤더니 M은 P이다. 위에 거랑 똑같고 S는 아버지 부분 아까 안 했네. 하나 더. S는 M이다. 따라서 S는 P이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럼 위에서 우리가 체크한 게 밑에 거랑 맞았으면 아, 나 잘 이해했네 하고 패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더 읽어볼게. 정원 3단 논증에서 증명사인 M은 전제들 사이의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데요. 이거 줄진 거 없게들아. 증명사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킨대. 이거 뭔 뜻이야? 를 생각해보면 얘들 생각해봐. M과 M 똑같잖아. 그치? 얘가 똑같기 때문에 S와 P도 같은 관계를 느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S와 P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알아주셔야겠죠. 이거는 더 읽어볼게요. 만약에 전제에 중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논증을 구성할 수 없대. 아, 그럼 결국에는 중명사라는 건 결국에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중명사가 없으면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 아니, 삐뚤어졌어. 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중요해 라고 이렇게만 체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2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의 NP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NPS를 조합해서 정원 3단 논증의 4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럼 NPS를 조합하면 4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4가지 유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3단 논증의 제1격부터 제4격이라고 표현을 했대. 그래서 1격부터 4격까지 4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 NPS의 숫자를 그냥 바꿔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정원 문장을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 부른대요. 왜? 명사, 명사, 명사로 분류했으니까. 그럼 전통 논리학은 우리가 뭐라 불러 얘들아? 명사 단위야 라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쵸? 근데 자 새로운 것도 줄 거예요. 그러면 정원 3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아니야 라는 뜻이겠지. 정원 3단 논증의 유형에서 좀 벗어나 있어. 3번을 봤더니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대. 아까는 분명히 명사 명사 찾아야 됐거든? 그럼 비와 소풍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럼 소풍이 어떻게 돼? 취소돼 라는 결과까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명사라고만 얘기하기 좀 힘드네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3의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이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인데 전제 2는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이며 전제 1을 봤더니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대. 근데 비가 온대. 그럼 그냥 위에 있었던 하나의 명제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닌가? 문장 하나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소풍이 취소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었잖아. 자 그럼 이때 따라서 정원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으로는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가 없대. 왜냐면 이거 쉽게 그냥 B가 온다를 A라 보고 소풍은 취소된다를 B라 봐. 근데 A는 B다? 근데 A야. 그러니까 B네. 왜냐면 3단 논증인 C가 안 나온 상태인 거잖아. 전통 논리학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인 프레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세대니까 다시 시기 20세기 발전해 왔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독일의 논리학자인 프레게라는 분은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원 3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한계를 지적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당연히 이것을 발전시키겠죠.
그 발전한 게 뭐야?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야. 그 발전한 부분이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게 하는 명제 논리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학에다 이제 네모를 좀 쳐놔야겠다. 그래서 전통 논리학에서 이제 명치 논리학 넘어올 거예요. 전통 논리학의 특징이 뭐라고? 명사단이야.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할 거야. 명사가 아니야. 더 읽어보자 이제. 명제란 그럼 뭔데? 명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아까 봤던 거 기억나? 선생님이 아까 거기서 스포해 버렸는데요. 참과 거짓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서 이 문장들이 명제야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왔었네 얘들아. 읽어봤는데 까먹었나 봐요. 네. 그래서 명제란 이것인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원 문장을 명사 단위로 분석했어. 근데 얘가 뭐가 바뀌었는데 이제 화살표 한번 해보자.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아요. 그럼 전통 논리학에서는 명제 안에서의 명사를 A, B로 나눴는데 이때는 그냥 명제라는 문장 하나 전체를 얘는 지금 기본 단위라 삼는구나. 그럼 이게 차이점이니까 줄거나 있지.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가 논증의 기본 단위야. 그럼 문장 자체가 기본 단위로 바뀌었어. 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부른대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아마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는 단순 명제. 문장이 쪼갤 수 없다와 그래서 P, Q, R 등의 기호를 표시하게 될 거고요. 단순 명제의 논리적 연결사인 네, 이건 밑으로 깍대기 네, 그다음 아니 몰라 이거 V 네, 위로 깍대기 이거 뭐라 읽어야 되니 얘들아? 삭각 뭐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합집합 교집합이야? 아, 아니, 배운지 너무 오래됐는데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배운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그냥 삭감문이 이렇게 보자 얘들아. 그리고 and 만약이라면 만약 뭐뭐이면 조건은 화살표 그 다음에 not A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는 물결 표시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었대요. 근데 얘들아 잠깐 생각해봐. 단순 명제에다가 논리적인 연결사를 봐 여기 단순 명제에 논리적인 연결사를 연결할 거야. 요런 애들을 붙여주면 걔는 뭐가 돼? 복합 명제가. 그럼 얘들아 요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P 하나가 있어. 얘는 단순 명제야. 근데 위 앞에 조건이 붙어. not P야. 그럼 얘는 무슨 명제가 돼? 앞에 논리적 연결사 붙어버렸잖아 지금. 그럼 얘는 복합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까지 되어 있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예시니까 이제 또 한번 가로 한번 쳐볼게. 가령 3회 전제 1 비가 온다와 소축이 취소된다는 두 개의 단순 명제가 복합 연결된 복합 명제래. 얘들아 일단 생각해봐. 위에서 한번 체크해볼래? 비가 온다가 P고 소통이 취소된다가 Q잖아. 얘네 관계가 뭘로 돼 있어? 비가 온다면 뭐뭐 하게 된다. 그럼 조건이잖아. 중간에 얘 어떻게 연결할 거야 지금? 밑에서 봤던 거 화살표 있었죠. 논리적 연결관계에서 화살표. P이면 Q이다. 근데 P야,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뭐 나와야 돼? Q 나와야 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게 맞는지 밑에서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령 3일 전제. 비가 온다, 소풍이 취소된다. 두 개의 단순 명제였어. 근데 이게 조건을 가지고 연결됐으니까 복합 명제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단순 명제는 P와 Q로 나타내고요. 단순 명제 PQ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이단 때문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고 기호화하면 P는 Q인데 그때 P니까 Q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이해한 게 맞으면 여기까지 가로 잡고 끝. 됐죠? 그 상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얘들아 우리 잘 따라오는 건 맞지 우리 지금? 저 읽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했다면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거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는 사실은 그치? 근데 이미 앞에서 봤지만 한 번만 더 보자 그냥. 명제 논리학에서는 이것의 논증의 타당성.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얘는 비교화라는 뜻으로 명사들 간의 관계 얘는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인 연결사를 통해서 논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다시 가령 있으니까 즐겁게 얘들아 P 이거 뭐지? V. 그 다음에 PV는 이거 아까 전에 뭐라 했는지 기억나냐? 얘들아? 5월이었어.
그럼 5월은 P 또는 Q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잖아, 이때는. 그래서 P와 Q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래. 이 논리는 기억해 두셔야지 뒤에 문제를 풀겠죠. 근데 P, 얘는 AND였잖아. 지금 그래서 A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 AND는 P와 Q 둘 다 가져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된대요. 그 다음에 P와 Q는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래요. P일 때 Q이다. 근데 P일 때 만약에 Q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 참, 그 다음에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는 거짓. 그러니까 P에서 Q는 어쨌든 간에 둘 다 참일 때는 참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단순명제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 사이에 의존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4-의 전제2가 전제1의 선행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것을 전권 긍정이라고 부른대요. 전에 나왔던 건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긍정해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했기 때문에 전에 나온 앞에 있는 조건을 긍정하는 거는 전권 긍정이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일단 얘는 긍정하고 있는 문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긍정한댔으니까 명제 논리학은 정어 문장을 분석으로 대상을 삼는 보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장들까지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얘는 지금 명제 논리학의 의의나 가치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한 논증의 모든 요소를 기호화해서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도 역시 지금 명제 논리학의 장점들로 진행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발음이 복잡히 미안합니다. 자, 이후에 명제 논리학은 수로 논리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명제 논리학은 또다시 발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더 안 나오긴 하네요. 수로 논리학은 수로 기호를 사용해서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명제 내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리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중에 보기에서 수로 논리학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문이 좀 더 길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보기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얘들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봤던 부분이니까 이제 한번 기억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통 논리학을 연구해서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맞잖아. 1번 필수. 2번, 영역 문제의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3번. 전통 논리학은 정원 문장을 명사 단위로 분석할 거고 맞고요.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아서 이것도 맞잖아. 그럼 5번에서는 뭐가 틀렸는데 수로 논리학은 마지막에 발전한 부분이잖아. 명제 내 기납 논증을 분석해서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내에는 논리 구조를 분석했다라고 했지 기납 논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땡.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다. 그래서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서 논리학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기 때문에 1번에 5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이 정원 3단 논증이고 니은은 전권 긍정이잖아. 그럼 3단 논증이니까 지금 얘는 정원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 3단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걷는데, 그럼 이때 모든 사람의 사람을 A, 걷는다를 걷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얘를 B. 그때 아기는 새로운 존재니까 C. 근데 사람 낳았으니까 A. A와 B가 똑같고 C와 B가 똑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B, C도 똑같아가 되잖아. 어떤 아기는 걷는다인 B가 되는 존재.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냥 진짜 3단 문법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은 맞는 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명사 단위이기 때문에 기억 안에서의 기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 괜찮고요. 얘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디귿과 리을도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 자, 니은은 얘들아 일단 모든 18세는 학생이래. 18세를 A라 보고 학생을 B라 봐봐. 근데 학생은 얘는 또 다른 C요. 그럼 이 논증에서는 얘들아 A와 C가 똑같아져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그 말은 18세는 19세여야 돼. 그럼 요거 자체가 갑자기 19세가 학생이라 가버리게 되면 그냥 이거 C는 B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잖아. 이때 우리는 3단 문법에서는 A, B가 똑같고 B, C가 똑같다면 A, C도 똑같을 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게 A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18세와 19세가 똑같지도 않잖아. 논리구조가 잘못됐네 해서 니은은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읽고 가시면 됩니다. 3번은 청소가 끝나면 얘들아 이걸 P. 왜냐면 이거는 명제 단위의 문장이니까 집에 갈 수 있대요. Q. 조건이네. 뭐뭐 하면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청소가 끝났어. 따라서 QA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전권 긍정인 거 아니야? 앞에 나왔던 그 조건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맞는 답이고 전권 긍정이었으니까 니은이 되는 상태인 거죠. 얘가 니은이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인 상태. 아니구나. 니은이 디귿 이렇게 해야 되네. 자, 얘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었어. 정근근정인 니은이 요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리을과 니은이 틀린 거는 얘는 꽃이 피지 않았다 해서 나피가 돼버렸고요. 얘도 나피예요. 정권 긍정이 아니라 정권을 부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틀린다. 다음에 3번.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다라는 거. 논리 게이트는 1과 0. 사실 컴퓨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1일 때 긍정, 0일 때 부정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입력값이 1일 때는 참, 그 다음에 0일 때는 거짓이라고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입력 단자인 A와 B, 하나의 출력 단자인 Y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얘는 5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면 A와 B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입력값이 1이면 1, 5월이니까 하나만 나오면 되고요.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출력값은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이 위에 지금 AND라는 게이트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시면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단자인 A와 B는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라면 출력 단자인 Y는 복합 명제에 대응된다. 얘는 지금 A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게 되잖아. 그럼 이때는 지금 이게 AND 잠깐만 5월이 있으니까 이거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에서 그럼 Y는 A V,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부분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단순 명제가 모여서 복합 명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정답 맞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요 Y가 밑에 Y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단순 명제 만나서 조건 만들어주면 그거 전부 다 복합 명제 된다음에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에서는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합되는 건 단순 명제의 전립값, 진립값과 논리적 연결 사이에서 복합 명제의 진립값이 결정되는 것과 같더라. 이것도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3번에서는 5월 게이트의 A 더하기 B는 논리학의 기호와 나타내면 V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쟤는 진짜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다음 그냥 5월이라 읽어야 되는 것까지는 그다음에 4번에서는 5월 게이트는 명제 논리학의 두 명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여가 맞게 될 거고요. 정답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버렸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에서 y가 1인 것은 엔드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엔드일 때 참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제의 진립값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두 명제의 진립값 모두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떡하지? 모두 참이어야 엔드일 때는 둘 다 참이야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문제 풀다가 여기서 지금 3번 문제에서 친구들이 조금 둘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서 몇 번에서 고민했어요? 3번에서? 저 3번 맨 마지막에 너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버리고 밑에 거까지 보고 나서 근데 그래도 모르시는지 그때 골라주세요. 일단은 이게 밑에까지 가면 너무 쉽게 답이 풀린 상태라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4번에서는 일단 기억은 전통 논리야, 니은은 명제 논리학이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에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해서 인간은 죽는 존재, 죽는다는 동사일 때 명사화시키면 죽는 존재, 뭐 죽는 것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대시가 됐었고 2번에서는 기억에서 인간은 전제에만 나타난다 했을 때 인간이 결론 파트에는 없잖아요. 중명사, 철수는 결론의 주어가 되니까 소명사, 그럼 결론의 서술어가 되는 부분은 대명사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만약 인간이라면 죽는 존재다라고 재구성하게 된다면 뭐뭐라면 뭐뭐 한다니까 인간관계로 지금 아니지. 조건의 관계로 화살표를 드러내는 게 맞게 될 거고요. 4번에서 니은은 전제 1은 복합 명제에 전제 2는 단순 명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민수는 먹거나 잔다잖아. 그럼 먹거나니까 5월이잖아. 그럼 이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 P나 Q일 때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가 논리 구조를 가지고 붙어있기 때문에 단순 명제라 볼 수 없고 복합 명제가 될 거고요. 먹지 않는다는 부분도 납피가 되잖아요. 앞에 지금 논리적인 연결사가 붙었기 때문에 단순 명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도 복합 명제야 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은 논리적, 두 개가 결합하지 않더라도 논리적 연결사가 있으면 복합 명제라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을 4번이 됐던 부분이 됩니다. 먹거나 잔다에서는 5월이니까 논리적인 연결사 이렇게 생기는, 둘이 생긴 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넘겨보셔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54페이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이게 경기순환, 성장순환, 성장률 순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만 빨리 정리해 주실래요?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되 여기에 경기순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장순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장률 순환이라는 판독법이 있습니다. 아니,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 일반적인 상식이 좀 있어 하시면 3번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경기 순환에 의한 판독법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경기가 좋고 나쁜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을까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경기 순환인데 이때는 GDF 성장률 GDF 아니라 GDP네요. GDP의 성장률이 양을 기록하면 경기가 확장, 음을 기록하면 수축기라고 볼 수 있었고 성장 순환이라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GDP의 성장률이 장기 성장 추세보다 크면 확장기, 작으면 수축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률 순환에서는 이게 GDP의 성장률 수치 자체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 옆에다가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문제가 너무 길어서 니네가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넘어가서 여기 2번 문제 밑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밑에 하면 여러분 볼 것 같아서요. 위에다가 그냥 간단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경기 순환이었잖아. 이게 기업이었거든요. 경기 순환을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GDP의 성장률 자체가 GDP 성장률이 양이면 이때는 확장, 음수이면 이때는 수축기. 근데 대부분은 다 일단 성장률이 낮은 건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확장으로 보게 돼서 약간 그게 한계점이야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서는 성장 순환이었죠. 성장 순환에서 봐야 될 것은 장기 성장 추세라는 게 있겠고 근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장기 성장 추세보다 GDP의 성장률이 이게 크거나 이게 더 작거나의 값을 가지게 될 건데 GDP의 성장률이 조금 더 작다면 그때를 네, GDP 성장률이 크면 얘가 확장기 얘가 작으면 수축기라고 봤었고 네, 마지막 디귿이 뭐시기였더라 이름이 성장률 순환 성장률 순환은 그냥 GDP 성장률의 수치 자체, GDP 성장률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면 확장기, 내려가고 있으면 수축기라는 지식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이게 여러분의 사실 머릿속에 들고 나서 문제 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오늘 대부분이 처음 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실 바로 옆에 프린트를 볼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옆에서 프린트를 못 보면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적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얘는 변기 변동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GDP의 성장률이 빨간색이고 장기 성장 추세라고 해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구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A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의 내용만 볼게요. 기억의 관점에서는 A를 수축기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기억이라는 애는 GDP의 성장률이 지금 이 GDP 성장률인 빨간색이 0보다 아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수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라면 기억은 수축기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관점에서는 디귿에서는 이 수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밑에 지점이 있지만 얘 지금 상승 곡선 그리고 있잖아,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디귿의 관점에서는 이건 확장기가 맞아 라고 진행을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또 이제 B의 부분만 잠깐 보시면 기억의 관점에서 얘가 지금 0을 올라간 상태잖아. 그럼 기억의 관점에서 얘가 양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장기가 맞고요. 니은의 관점에서는 얘는 장기 성장 추세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장기 성장 추세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GDP 성장률은 위에 있는데 장기 성장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도 확장으로 본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라는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니은의 관점에서 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확장기가 맞고요. 디귿의 관점에서는 문제는 이 수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프가. 그럼 그때는 수축기가 괜찮아 라고 보셔야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뒤에 이 부분에서는 니은과 디귿의 관점에서 일단 니은의 관점에서는 장기 성장 추세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GDP는 여기에 있잖아. 그럼 밑에 있으니까 지금 이거 수축기가 맞고요. 그래프 자체도 아직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수축기가 맞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채점도 해보세요.
그럼 살짝 그냥 눈으로 볼게요. 5번에서는 일단 기억과 니은의 관점에서는 수축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억의 관점은 뭐였냐면 GDP의 성장률 자체가 플러스 양의 값이라면 그때는 확장기라 봤잖아. 문제는 여기가 0이야. 근데 우리의 GDP는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관점에서는 수축기로 보면 안 되고 얘는 확장기로 보셔야겠죠. 니은의 관점에서는 장기 성장 추세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가 장기 성장 추세인데 얘는 밑에 있잖아 지금. 그럼 이때는 수축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 요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의 평상시에 경제학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경제 성장률은 나라의 경기가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책을 바꾸게 될 건데 정부의 경기 부양이 가장 필요한 부분. 얘들아, 경기를 부양해준다. 부양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니네? 부양가족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부양가족 뭔데? 내가 책임져주는 또는 조금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란 뜻인 거잖아. 정부가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경기를 도와줘야 될 때는 언제까, 얘들아? 못 살 때 도와줘야겠지. 그래서 정부의 경기 부양은 못 살 때. 그럼 다른 말로 수축기.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할 거예요, 여러분. 물가는 언제 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더라.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 그럼 가격은 언제 올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 오르겠지. 맞아요? 그럼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왜 사고 싶어 할까? 내가 맞아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 수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이거 안 사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급여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화폐의 양이 많을 수 있겠죠. 시중에 돌고 있는 화폐의 양이 많으면 수요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물가 상승을 가장 우려할 때는 사람들이 잘 살 때. 그럼 여러분,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야? 1999년에. 그럼 이 부분 때 뭘 할까? 이때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가장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때가 언제예요? 가장 못 살 때.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얘들아, 지금 우리 무슨 민생 회복 수준폰 나왔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정부가 부양해주고 있는 거야? 물가 조절하고 있는 상태야? 정부가 지금 부양해주고 있는 거야. 왜? 너네한테 돈을 줌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사라져. 나 같으면 사실 돈을 너네가 생각해봐. 지금 너네가 만약에 못 살아. 그 상태에서 정부에서 15만 원씩 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저금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저금하면은 경기가 안 풀리잖아. 문제는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한해주고 안 쓰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때 어쨌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쓸 거고 그럼 경기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럼 돈을 쓰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겠지. 그래서 국민 그거 뭐시기 나왔을 때마다 항상 그 주변에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 그 이유가 물가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다 이런 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시중에 돈이 풀렸거든. 사람들한테 원래 없었던 15만 원씩 풀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사. 그럼 당연히 또 물가가 올라. 이렇게 결국에는 악순환이긴 한데 그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보면 네, 답이 3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 4번 보기도 나쁘진 않거든, 얘들아. 그냥 니네 상식적인 걸로 풀어봐. 안 봐도 돼.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와서 했는데 다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치. 알았어. 어? 일단 간단해요, 지금. 그쵸? 그냥 안 봐도 너무나 쉽게 잘 풀리는 부분이었고, 여러분의 상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나라면 어떡할까? 호황의 국면과 후퇴 국면 나와 있기 때문에, 호황에서 정점 지나서 후퇴로 가더라도 기업은 일단 줄어드는 요 과정에서 근데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려가지 않은 상태잖아. 그때 내가 기업인 고용을 줄이기가 힘들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불황 국면에서, 그럼 불황 국면 여기란 말이지. 경기 지표가 상승해요. 그러다가도 소비자의 체감 경기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거래요. 얘들아, 나는 어차피 지금은 여기에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도 기준점을 아직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못 산다라고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3번. 경기가 불황의 국면에 저점이 지나더라도 경기 지표보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늦을 것이다. 지표는 사실 숫자인데 문제는 그 숫자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 자동차가 선생님 진짜 열받는 게 항상 운전을 잘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신호등이 걸렸을 때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단 말이지? 분명 여기 파란불이야. 앞에서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파란불 바뀌었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이게 파란불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또 그 와중에 또 늦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바뀌어도 내가 출발할 때까지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바뀌었다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진짜 막힐 때 특히 고속도로 막힐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지. 앞을 가보고 싶어.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회복 국면에서 경기 지표가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확대할 거래요. 얘들아, 지금 회복 국면에서 경기 지표가 상승은 하고 있어. 근데 이때 굳이 사람을 내가 더 쓸까? 의 문제예요. 아직까지 이 지점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전하잖아, 이때는. 그럼 당연히 일단은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섰다가 문법